안녕하십니까.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월간 형아쌤이 2022년 5월에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월간 형아쌤 주제는요, 당신의 삶을 죽이는 랜선 증후군이라는 주제입니다. 랜선 증후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써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 이 강의는 어떤 그 정제되어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보다는요, 제가 좀 여러 가지의 실험과 연구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저 스스로 고안해낸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주장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의 근거는 제가 열심히 깔아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잘 보시고, 아 그래 말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싫어요는 누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누르고 싶으면 눌러야죠. 대신 좋아요를 누르는 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심으로써 월간 형아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신의 삶을 죽이는 랜선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부터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랜선 증후군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오프라인의 나의 모습이 있고 온라인 나의 모습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그 초등학교 중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성격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 그냥 친구들하고 만날 때 제 모습으로 해요? 아니면은 애들하고 그 인터넷에서 보이는 온라인 제 모습으로 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이 보급이 너무 잘 돼 있었죠. 그러면 인터넷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오프라인의 나의 모습, 오프라인의 자아가 있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의 자아라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온라인 자아가 일상화가 되면서 오프라인에 역시 역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지금의 시기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은 긍정적인가? 아니면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문제점도 보이느냐? 그걸 저는 랜선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붙여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랜선을 타고 가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실제 생활에 보조를 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또 다른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정도로만 얘기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강의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더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랜선 증후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에다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증세로는 일관성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확실치가 않아서 특정 병명으로 부르기에는 곤란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니까요. 들을 때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증후군. 그러면 이 증후군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 모양이 나왔죠? 제가 심리 상담할 때 내담자를 바라볼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하나의 척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MBTI가 무엇인가 그런 걸로 16가지로 이렇게 탁탁탁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모두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16조각밖에 없겠죠. 근데 아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보고, 그리고 그것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또 보고 해서 기준이 한 4-5가지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좀 잣대로서 비춰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윤곽, 그런 색깔 등도 보인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담자를 볼 때 5가지의 기준을 잡고 내담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5가지의 기준을 체화하고 있으면, 그리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네 번째는 그 사람의 관계 패턴,
마지막은 그 사람의 신경과학적인, 그러니까 뇌적인 부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관계, 그리고 뇌, 이 5가지로 그 사람의 차원을 나눠 놓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감정은 어떻지, 생각은 어떻지, 행동은 어떻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색깔이 보여요. 이 이야기는 다시금 얘기하면은요, 증후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확실치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통성 있는 일련 병적인 징후란 말이에요. 어떠한 계기가 이 마음을 구성하는 이 다양한 요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충분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즉, 랜선, 인터넷이 어떤 그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다양한 차원의 요소에 곳곳이 주고 있다면 이거 당연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랜선 증후군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의 이 온라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미 우리 일상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게 온라인 세상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인터넷은 정말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한 두세 살 먹은 애들도 스마트폰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뽀로로를 볼지, 로보카 폴리를 볼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클릭을 한단 말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드디어 전체 무언가가 됐어요. 이 말을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들 대부분의 일상에 이미 곳곳에 침투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또 개별에서 다양으로 갔습니다. 특정한 어떤 층만 하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런 층들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합니다. 뭐 조금 더 약간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정말 인텔리한 사람들 또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싸들의 전유물이 인터넷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인싸들 역시도 이 인터넷들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은 특정층이 가지고 있었던 게 대다수로 넓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또 소셜에서 각각의 특색에 맞춘 개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SNS가 정말 많은데요. 이 SNS마다 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용자들도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트위터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위터리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요. 또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도 페이스북의 그 나름의 특색이, 인스타 하는 사람들은 인스타 나름의 특색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 나름대로의, OTT 서비스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름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이 소셜은 그냥 이제 하나의 이 그 덩어리로 뭉뚱그리지 못할 정도로 매우 세분화되고 각각의 색깔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 그러니까 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백과사전 대신 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제가 이 심리학 영상 올려놓은 반디 클래스 있잖아요. 그 반디 클래스도 처음에 올릴 때만 하더라도 많이 검색은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였는데 요즘에 이 20대 되고 대학생 올라가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 지식을 쓰는 것보다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제 반디 클래스 영상도 조회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예전에는 글로써 찾아보던 정보를 이제는 사진 혹은 영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내는 건 더욱더 직관적인 정보를 그들이 원하고 있더라 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이 예전에는 그냥 여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여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는 주류로 발돋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온라인 세상, 그러니까 랜선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색깔은 굉장히 뚜렷해졌고요. 굉장히 넓어졌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상당 부분 침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로 볼까요?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주요 앱을 보니까 아따 유튜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네이버, 페북, 다음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이 기준이 지금 2019년 11월까지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또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NS 종류별 이용률 변화 이런 것도 보면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SNS의 사용률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놓고 SNS를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봤더니 2011년에만 하더라도 16.8%에 불과하던 SNS 이용자들의 그 수가 47.7%까지 2019년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2020년, 2021년, 지금은 2022년이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아주 강력한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SNS 이용률은 과반을 아득히 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의 일상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이 온라인 세상. 하지만 이 온라인 세상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 하나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장애, 그러니까 정신증,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들었을 건데요. 정신과 의사이고 이 뚜렛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그 지위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자벨 헤이먼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여성 청소년 또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이 뚜렛 증후군하고 비슷한 현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뚜렛 증후군은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률이 4배 이상이,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거였는데요. 요즘 여성 청소년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 이자벨 헤이먼이 그 이유가 뭐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뚜렛 이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SNS에서 그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뚜렛 관련되어 있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 물론 지금은 막 그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성 청소년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다른 어떤 그 증상이 생겼다는 건, 그 경험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물음표가 던져졌다는 거죠. 특히 이 인플루언서 SNS는요, 틱톡 또는 유튜브, 이런 쪽에 구독자 중에 틱 증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2021년 6월에 발표를 했었던 연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그 경향이나 동향은 분명 또 생겨났겠죠.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예, 그 랜선을 타고 신경장애가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주장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에이, 그래도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랜선이 아니고 일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랜선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집단적인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는요, 2011년 그 뉴욕 르로이 마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에 따르면은 여기가 마을에 한 7,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2011년 10월에 그 KT 크라우스트? 크로스트? 아무튼 이 KT라는 이 분이 갑자기 안면에 틱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근육의 경직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치어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10월에 안면 틱 증상이 나타난 이 KT 옆에 있었던 한 친구가 테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도 비슷한 틱 증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이 리디아 파커라는 또 한 학생이 또 말을 더듬거리고 팔을 이렇게 펄럭거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틱 증상이 또 나타났다고 해요. 자, 조금씩 이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작은 학교에 총 18명의 학생들이 거의 동시에 그 몇 달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틱 증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생겼습니다. 자,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죠. 도대체 왜 그러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 라고 봤는데 딱히 공통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성적도 뭐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요. 뭐 집안이 가난한 아이도 있고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 친구들도 있고요. 뭐 치어리더 이런 걸 하는 활동적인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매우 다양했는데, 자, 이 18명을 쭉 다 놓고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부분,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강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관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끈끈한 불안장애의 그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 불안장애라고 하면 그렇지. 불안애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이 특징상이 나타났던 이 KT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뇌가 불편해가지고 13번째 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KT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발병이 있었던 이 테라라는 학생도 아버지에게 주로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자, 이 강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끈끈한 아이들 중에 어떠한 친구가 뚜렛의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 뚜렛이 옮겨가면서 닮아가는 모습들.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떠한 특이점도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전환장애 의 모습을 집단적으로 보는 걸 보면서 이 뉴욕타임즈의 기자 그리고 그 여기를 연구했었던 많은 의사들이 이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성 장애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그 영선 씨와 혜선 씨의 이야기예요. 영선이라는 그 한 학생이 경직성 하지마비가 있어서 걸음걸이가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완전 좀 심한 안짱다리로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고, 막 척추도 막 이렇게 휘어서 매우 불편한 걸음을 걷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꽤 희귀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 영선 씨랑 매우 절친인 혜선 씨도 똑같은 증상으로 걸음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귀한 병이 이 그 매우 친한 이 베프 두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팀이 가가지고 봤는데, 놀라운 건 이 영선 씨, 그러니까 이 경직성 하지마비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겪었던 이 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요. 한데 이 영선 씨보다도 더더욱 걸음걸이가 힘들고 불편하게 걷고 있는 이 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뭐 CT를 찍어보든 뭘 찍어보든 별다른 의학적 소견으로서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직은 굳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지가 좀 굳어가지고 근육 일부가 굳어서 마비가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즉 영선 씨한테는 이 하지마비의 병이 분명 있는데 혜선 씨한테는 그런 게 의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환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왜
왜 그런고 해서 그 사연을 봤더니 이 혜선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왕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온 이 영선 씨가 그 혜선 씨에게 다가가가지고 야, 나 너랑 친구하고 싶다. 같이 놀자. 라고 하고, 그거에 혜선 씨는 굉장히 힐링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집도 공유하고, 막 동생들하고도 같이 하고, 막 동생들도 막 자기 막 동생처럼 챙기고, 부모님도 서로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띠면서 정말 그야말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는 절친이었는데, 절친 아이가 이 혜선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 무릎이 시큰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베프인 영선 씨랑 똑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정서적인 일치감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 그게 상대방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건 짙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것까지도 함께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요즘은 인터넷이 일상으로 대두되고 넓어지면서 충분히 랜선을 타고도 소속감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전염이라 불리는 현상은요, 전형적으로 학교나 공장 등 작고 친밀한 그룹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데,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국수하고 작은 부분에서만 일어나던 이 현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넓어진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들은 끈끈한 모습을 각지에서 함께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랜선 관련되어 있는 이 이자벨 헤이먼은 인플루언서로부터 지지, 인정, 소속감을 얻고 있었던 이들이 그것들을 조금씩 정서적으로 일치하면서 답습해 나가고 있었다. 그 신경장애가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들과 자신을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면서 신체 또한 닮아가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튜브나 이런 뭐 틱톡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일반인들한테 그런 거 전염되면 어떡해요? 그런 거 노출되지 않으라고 이제 국민청원 없어졌죠? 아무튼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실제 자신의 장애나 이런 거를 고백을 하거나 장애나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쾌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의 그 우상이 되거나 멘토가 되거나 배움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꽤 있죠. 실제로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가 어떤 그 뭐 우울증이 있다, 뭐 아니면은 그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있는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가 정말 실제로 이 뚜렛 증후군 같은 이상행동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아무튼 뚜렛 증후군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그들을 소비하고 있는 이 팬들에게는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노출하면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일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엇이 그리고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요. 지금 여기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지지, 인정, 소속감 등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랜선 증후군을 이해하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랜선을 타고 신경장애가 전염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등지고 관계를 얻을 수 없다. 라고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취약한 정체성이 개인 혹은 집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다섯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자, 박지현님의 그 아드님이 또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같이 보시고, 네, 재밌으면은, 네, 구독 눌러줘요. 다른 계정으로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